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산책 도시의 발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또는 바라는 것, 꿈꾸는 게 있으면 자꾸 말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품고만 있지 말고 말로, 글로 자꾸 표현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은 어떤 도시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또 어떤 도시를 꿈꾸고 계십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도시가 좋다. 또는 나는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3년에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튀는 도시가 좋으세요? 참한 도시가 좋으세요? 또 나는 자동차가 달리기 좋은 도시보다 걷기 좋은 도시가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제가 2013년에 참한 도시가 좋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마 2년 전이었을 거예요. 2011년 저기 경남의 창원 또 마산 진해 이 세 도시가 통합 창원시로 출범한 게 아마 2010년이었고 1년 뒤인 2011년에 통합 창원시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었고 저도 거기에 발제자로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부탁했던 주제가 도시 디자인이었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발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그리고 부제로 도시 디자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렇게 부제를 달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왜 도시 디자인 이야기를 튀는 도시, 참한 도시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었죠. 아마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2010년 전후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 디자인은 튀는 도시 만들기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님들, 시장님이나 구청장, 군수님들이 해외에 출장을 가면 꼭 들렀던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두바이였죠. 그리고 두바이를 둘러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두바이를 따라야 한다. 두바이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바이는 어떤 도시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도시죠. 사막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도시 두바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선택했던 전략은 인공입니다. 인공.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고 또 거대한 인공섬을 만들고 또 사막에서 썰매나 또는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거죠. 두바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도시가 또는 전주나 경주나 부여나 이런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들이 두바이의 전략을 따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죠. 두바이에 없는 것들을 우리 도시들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 없는 산과 언덕과 강 이런 풍부한 자연지형
그리고 오랜 도시 역사, 그리고 그런 오랜 역사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도시의 문화, 이런 것들, 우리들의 보물을 보지 못하고 두바이를 따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소중한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다 없애는 이런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또 화가 나서 도시 디자인은 그렇게 우리들의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튀는 도시 만들기, 남들 따라하기가 아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참한 도시가 좋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때 발표했던 내용들이 뼈대가 돼서 책을 쓰게 되었지요.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1958년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의 워싱턴 하우스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였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주민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단지 안에 보행자 전용 도로 위에 설치를 했고, 또 하나는 아파트 단지 바깥에 큰 길가에 설치를 했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된 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크리스마스 트리는 장신구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내 크리스마스 트리조차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단지 바깥에 큰 길가에 설치해둔 크리스마스 트리는 성탄절까지 또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올 때까지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있었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자동차가 다니지도 않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 전용 도로에 설치했던 크리스마스 트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 않은 큰 길가 거리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 왜 그랬을까요? 과연 어디가 더 안전한 곳일까? 아파트 단지 안의 보행 전용 도로는 아마 요즘 지어진 우리 아파트 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었고 또 곳곳에 주차장이 있었죠. 그렇지만 어때요?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 도로에는 차들이 잘 다니지 않죠. 그래서 물론 자동차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런데 밤에 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들은 이 인적이 끊기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오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이 자동차를 자가용을 타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입구에서부터 자기 동까지 걸어오는 그 길에서 아마 밤에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지가 않죠. 차로부터 안전한 보행 전용 도로가 인적이 끊기게 되면 불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보행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동 안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아도 그 길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단지 바깥의 큰 길가는 늘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차도 오고 가고 걷는 사람도 오고 가고 자동차를 탄 사람, 자전거를 탄 사람도 오고 가고, 그리고 아마 길가에는 또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상점에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늘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그 길을 지켜보는 시선이 머물고 있는 이 큰 길가는 안전한 반면에 인적이 드물고 지켜보는 시선이 다다르지 않는 단지 내 보행자 전용 도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란 책 안에 소개됐던 이야기입니다. 제인은
이 실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도시의 안전은 거리의 안전에 달려있다. 도시에서 길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핏줄과도 같다. 우리 몸의 피가 대동맥부터 모세혈관까지 골고루 막힘없이 흘러야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 도시의 핏줄과도 같은 거리에 사람들이 늘 오고 가고 또 그 거리를 지켜보는 감시 눈길이 늘 머물어야 그 도시가, 그 거리가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인 제이콥스는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도시들을 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마을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안전한지. 과연 무엇이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대부분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건물 안에서 또 지하에서 머문다면, 그리고 길거리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특히 밤에 가게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인적이 드문 거리들이 많다면 그 도시는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밤늦게까지 가게들이 문을 열고 또 노점들이 밤늦게까지 거리를 지켜주고 사람들이 늘 오고 가는 그런 도시, 그런 마을이라면 안전할 수 있겠죠. 설치해둔 CCTV보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 그리고 눈길이 우리 도시와 마을의 안전을 더 잘 지켜줄 것입니다. 또 어떤 도시가 좋은지 생각해 볼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아주 유명한 시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정윤 시인의 시 홀로서기란 시였죠. 아마 6개, 7개 여러 개의 장으로 나뉘어진 긴 시였죠. 그 시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죠. 둘이 만나 홀로 서는 게 아니고 홀로 선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홀로 설 수 없다면 누군가와 만나서 온전한 사랑을 하기 힘들 겁니다. 서로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홀로서기는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에서 건물들도 이렇게 홀로서기가 좋은 것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옛날 도시들은 대부분 건물들이 나지막하게 길을 따라서 늘어서는 모습이었죠. 우리 서울의 종로와 또 인사동, 또 을지로, 이런 오래된 도시의 풍경들을 보면 대부분 나지막한 건물들이 길가를 따라서 늘어서 있고, 심지어는 그 건물들이 이렇게 연달아 붙어 있죠. 그러던 도시의 풍경이 바뀌게 되죠. 재개발을 하면. 최근에 재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졌던 종로 1가, 광화문에서부터 종로 1가, 2가 거리를 보면 완전히 과거와는 달라진 풍경입니다. 자그마한 건물들이 늘어섰던 풍경은 사라졌고 이제는 고층 빌딩들이 띄엄띄엄 홀로선 풍경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홀로선 건물들이 좋은 도시일까? 늘어선 건물들로 이루어진 도시가 좋은 도시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들이 홀로선 도시에서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는
건물들이 길에서부터 떨어져 있게 됩니다. 반면에 늘어선 건물들 옆을 걸을 때에는 건물들이 보도 가까이에 붙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건물들의 1층은 상가일 겁니다. 가게이죠. 그래서 내가 길을 걸을 때 길을 걷는 걸음걸음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걷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도시를 걸을 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걷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우리가 가고 싶은 도시로 꼽는 게 아마 유럽의 도시들일 겁니다. 파리나 런던이나 프라하나, 그런 우리가 이렇게 선망하는 도시들을 유심히 보면 대부분 보도 옆에 나지막한 건물들이 있고, 그 건물들은 대부분 상점들이죠. 그리고 카페나 술집들이 건물에 있을 경우에도 사람들은 건물 안보다 건물 바깥에 있는 이 노상 카페들을 더 선호를 합니다. 아마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 길가에 있는 자리일 겁니다. 그 길가에서 차를 마시면서 살짝살짝 예쁜 길을 걷는 아가씨들의 얼굴도 보고, 또 거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지켜보는 그 재미가 말하자면 도시 삶의 큰 기쁨이겠죠. 즐거움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건물 안보다는 건물 바깥에 있는 자리를 더 선호하고, 아마 그 다음이 창가 자리를 선호할 겁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제일 구석진 자리들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자리겠죠.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도시들은 대부분 거리와 건물이 이렇게 하나처럼, 또 거리에 친근한 건물들, 이런 거리와 도시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로 우리는 선호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의 도시들을 보면 이랬던 도시들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의 코엑스처럼 거대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의 지하 공간 안에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죠. 그리고 오히려 이 도로 거리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재개발된 도심부도 다녀보면 건물들이 내가 걷는 길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예전에는 그 건물의 1층에 빵집도 있고 구두가게도 있고 또는 보석상가도 있고, 이렇게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사람들과 친근한 이런 가게들이 있었다면, 새로 바뀌는 빌딩의 1층부는 은행이나 또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정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의 도시의 모습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나 내용이 과연 좋은가? 우리 도시는 점점 좋은 도시로 바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드물게 남아있는 옛 풍경을 간직한 거리들이 있죠. 서울 같으면 구반포의 그 노선 상가 거리들이 아직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또 이촌동의 경우에도 이런 아파트 단지의 상가들이 길을 따라서 쭉 늘어서 있죠. 또 압구정동의 아파트 상가도 이런 노선 상가 형태를 띠고 있고, 또 방배동의 이런 골목길을 가보면 나지막한 건물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습니다. 아마 구반포 아파트의 이런 노선 상가는 당연히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아파트 단지 상가죠. 그렇지만 단지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시민들 누구에게나 방긋 웃는 모습으로 친절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1층은 대부분 가게들이고, 2층은 뭐 학원도 있고, 뭐 미용실, 미장원도 있고, 이런 식의 길을 따라서 건물들이 늘어선 이런 도시들이 어쩌면 더 살갑고 사람들에게 더 친근한 도시였을 텐데,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바로 근대주의,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모습입니다.
서구에서는 이런 실험들을 해보고 이렇게 만든 도시가 썩 좋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는 그 일들을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런 모더니즘 도시계획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좋은 도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따로국밥 같은 도시가 좋을까? 섞어찌개 같은 도시가 좋을까? 어떤 도시가 좋을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건축가 황두진 소장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책의 제목이 무지개떡 건축이죠. 황두진 소장은 이 책에서 시루떡 같은 건축 그리고 무지개떡 같은 건축 이 두 종류의 건축 가운데 어떤 게 더 좋은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시루떡 같은 건축이란 건물의 용도가 모든 층이 같은 그런 건축을 얘기합니다. 전체가 다 사무실이거나 또 전체가 다 아파트인 건축들이 말하자면 시루떡 같은 건축이죠. 반면에 무지개떡 건축은 무지개떡처럼 층층의 용도가 다른 그런 건축입니다. 1층은 상점, 2층은 사무실, 그리고 3층, 4층, 5층은 주거, 이런 식이죠. 실제로 황두진 소장은 이런 무지개떡 건축에서 살고 일하고 있죠. 아래층에 사무실이 있고 또 위층에는 자기 집이 있죠. 황두진 소장은 아마 가장 행복한 직장인 같아요. 왜냐하면 계단 하나 걸어 내려오면 출근이고 걸어 올라가면 퇴근이죠. 많은 직장인들이 1시간씩 2시간씩 만원 지하철 그리고 만원 버스에서 출퇴근 전쟁을 치르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한다면 무지개떡 건축에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을 벌고 또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황두진 소장은 무지개떡 건축이란 책에서 우리 도시가 이렇게 같은 용도의 건축으로 따로따로 짓지 말고 층층이 용도를 다르게 하는 이런 무지개떡 같은 건축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지개떡 건축이 많은 도시가 좋은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쭈었던 따로국밥 같은 도시, 섞어찌개 같은 도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모더니즘 도시계획, 근대 도시계획은 그 핵심을 조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닝은 도시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죠.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런 서로 다른 용도지역들이 구분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는 상업지역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또 주거지역에는 공업지역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이런 생각에서 시작된 게 바로 조닝이죠. 이 조닝 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 독일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어느 날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는 매연과 소음이 발생하게 되고 이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화가 났고 시청에 이 공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고 시청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이런 주거지역에 공장 기능들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허용하는 용도를 구분하는 이러한 조닝 제도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공장주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공장주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도시에서 사유지, 이 사유재산권은 아주 중요한 권리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감히 시청이 무슨 권한으로 내 땅에 내가 공장을 지을 권리를 규제하느냐, 이런 생각에서였죠. 법원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당연히 지켜줘야 할 소중한 권리죠. 그런데 자기 땅에 이런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주변에 또는 도시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어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결국 시정부가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용도를 규제하는 이러한 조닝 권한 또는 도시계획 규제 권한을 법원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 근대 도시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닝 규제, 용도를 제한하는 규제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거지역 안에는 상업이나 공업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도시를 만들고 있죠. 근데 과연 그런 도시가 정말 좋은 도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도시나 또는 혁신도시, 요즘에 지어지는 그런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불편을 느낄 겁니다. 옛날 도시 같으면 우리가 퇴근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건물의 1층에 있는 가게에서 저녁 찬거리를 사가지고 오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만 쭉 이어져 있는 주거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멀리 쇼핑센터까지, 백화점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죠. 이렇게 용도를 나누는 것은 물론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본래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용도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도시가 더 불편해질 수도 있고 또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우리가 정갈한 따로국밥이 땡길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또 섞어찌개가 더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도시도 이러한 다양한 용도들이 적절히 섞여 있으면서 그로 인한 문제들은 또 줄이는 그런 방법들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조건 용도를 가르고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해나 소음이 없는 작은 규모의 수공업, 그리고 세탁소 또는 빵집 또는 작은 가게들, 구두수선 가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동네 또는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 많이 있다면 훨씬 더 우리들의 마을과 도시는 더 생기 있고 또 안전하고 더 쾌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도시에 대한 생각 하나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얘기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마 뉴욕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센트럴 파크를 떠오를 분도 계실 테고 또 자유의 신상을 떠오르는 분도 계시겠죠. 파리 하면 에펠탑을,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도시를 얘기하면 오페라 하우스를, 또 런던을 얘기하면 템스강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사당, 빅벤, 또 북경 하면 천안문 광장, 자금성, 이런 식으로 도시마다 저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도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의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스카이라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카이라인은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윤곽선이죠. 그런데 자연이 발달한 도시, 서울처럼 산과 언덕이 발달한 도시들은 굳이 우리가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만들려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연 지형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디라인이라고 얘기해도 좋겠죠.
산이 솟아있고 또 언덕이 굽이쳐 흐르고 그리고 강을 만나고 또 다시 산을 만나고 언덕을 만나는 이러한 자연지형의 윤곽선, 이것을 우리가 바디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마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울 가까이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이 서울의 바디라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처럼 이렇게 자연지형이 발달한 도시를 우리는 타고난 미인 도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낯이 고운 도시 또는 생얼이 아름다운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몸매 자체가 또는 타고난 얼굴이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처럼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도시들은 다 이렇듯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강남, 서울의 강남을 평지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수대교를 건너와서 또 동호대교를 건너와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언덕을 만나게 되죠. 굽이쳐 흐르는 언덕. 젊은 분들 자주 가는 강남역 근처도 대단한 언덕 지형입니다. 서울은 한가운데 남산이 있고 또 이 한양 도성을 쌓았던 4개의 산이 아주 가까이에 있죠. 백악, 그리고 낙산, 그리고 남산, 인왕산, 또 그 바깥에도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산과 언덕과 강이 형성하는 멋진 몸매를 가진 도시, 이런 도시 서울에서 우리가 스카이라인을 가지고 도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조금 넌센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비틀즈의 노래가 있죠. Let it be. 어떤 분들은 우리말로 냅둬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두어라. 아름답게 태어난 이런 도시에서는 그냥 두는 것도, 있는 것들을 그냥 두는 것도, 타고난 아름다움을 잘 유지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도시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죠. 시드니에는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 서울에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서울에는 볼만한 건물들이 없다. 그러니 서울에도 명품 건축을 지어야 한다. 한강변에 세빛동둥섬을 지어야 하고 동대문에는 DDP 건물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그 건물들은 세계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저는 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아름다움, 우리 도시가 지니고 있는 멋진 매력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아름다움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강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도시 설계나 인생 설계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인생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특별한 매력이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일 겁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남들 따라하기 식으로 인생 설계를 한다면 그건 썩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우리 아이들이 비록 시험 보는 기술은 좀 떨어질지언정 다른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주, 특별한 능력,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살려서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진로를 선택할 건가. 아마 이게 인생 설계일 겁니다. 도시 설계도 다르지 않죠. 두바이를 따라가자, 파리를 따라가자, 시드니를 따라가자, 이게 아니고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이 무엇인가. 파리에도 런던에도 북경에도 뉴욕에도 없는 것을 우리 서울은, 우리 부산은 가지고 있죠. 그것을 내가 볼 줄 아는 것,
발견하는 것, 이것이 도시 설계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도시를 우리가 꿈꾼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도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볼 것인가? 도시를 물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기체로 볼 것인가? 어쩌면 도시는 건물 또는 도로 또는 다리, 시설물, 공원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활동들의 이 복합적인 기능들, 달리 표현한다면은 생태계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를 물건으로 보는 것보다는 생태계로 보자. 도시를 유기체나 생명체로 보자. 도시 설계는 인생 설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도시의 매력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매력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의 매력을 너는 아니?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